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정치본색 심층토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들은. 그래서 주요한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쭉 꾸려봤습니다. 예, 받은 것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구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KBS에서 한 거는 강태웅 48, 권영세 38. 용산입니다. 매일경제, 권영세 46, 강태웅 45. KBS가 한 거는 오차범위 바뀐 거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1이니까. 그리고 용산 서울경제는 강태웅 47, 권영세 40. 매일경제는 권영세가 오차범위 내에 앞서는 걸로 1%포인트인데 그렇게 나와 있고, KBS와 서울경제는 48대 38, 47대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산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용산에 그 대통령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진영 장관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 몫으로 당선이 돼서 뭐 야당의 어떤 뭐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예. 용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민주당의 뭐 텃밭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좀 편차도 있고요. 뭐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민주당 쪽의 후보에게 나름대로의 흐름이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수도권의 선거의 전반적인 이 흐름은 정권 심판이 맞구나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뭐 오차범위 내에도 있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 조사보다는 더 큰 차이로 저는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분석을 그래요?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저점을 찍고 지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매우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외국민 투표율이나 지금 사전 투표율도 시작부터 상당히 지금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게 사전 투표가 높아지면 본 투표까지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투표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평소에 응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도 무당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좀 양당이 안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론조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표지를 보면요. 무당층과 중도가 거의 긍부정 차이가 3배 납니다. 부정이 3배 높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의사를 실제 표시할 때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상 초유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총선 지난번에 66.2였는데 66.2였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사전 투표율 선관위에서 예측하기로는 4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전 투표율 그러니까 직전 총선에서는 26.7이었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41%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당시에도 선관위가 했던 여론조사에서가 한 26.7에서 거의 흡사하게 맞췄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사를 했더니 한 40% 나왔으면 그게 반영이 돼서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로 40% 된다라고 했을 때는 70% 중반까지 상회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전투표라든지 재외국민 투표가 높은 거는요. 저는 단 하나입니다. 분노투표다. 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화가 나면 빨리 이게 뭔가를 표출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분노를 이번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을 빨리 가서 나는 풀겠다 그거거든요. 저는 그런 좀 성향이 짙다고 봅니다. 그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81%인지 2%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80% 초반. 근데 장성철 소장이 어제 스픽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유의 계산법인데 바로 직전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그
그 숫자에서 빼기 한 7%나 8%를 한대요. 그러면 대충 역사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밤에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72, 3%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대선에 72에서 육박하는 그 72, 3%면 엄청난 건데. 2에서 75 사이 정도 나올 거다. 총선이. 근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당 공이 뭐 후보자 전원이 막 사전 투표하고 다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전 한동 투표가 비대위원장도. 뭐 부정이다 뭐 이래가지고 보수에서는 오히려 투표를 안 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다 사전 투표 독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전 투표 홍보가 너무 많이 돼서 이게 편리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투표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서 저는 뭐 이번에 한 35%에서 40%에 저도 육박하게 사전 투표율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본 투표에서 70%를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선에 육박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분노 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보수 세력 내지는 윤석열 현 정권에 대해서 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러 가는 사망 선고 투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노라는 거는 가서 몇 대 때리고 다시 한번 회생시켜서 기회를 주는데 전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이 정말로 지금 정권 운영을 막장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또 이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간다. 저는 그 정도의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70% 안팎의 투표율을 보이면 무조건 민주당이나 야권에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투표율이 높을 때는 야권에 유리해 왔던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면은 40, 50대 이상의 투표장이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야권 성향에 좀 유리한 것이고 7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이 많이 나왔다면 또 여권, 그러니까 보수 측에 유리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투표율 부분에 있어서 높아진다는 거는 젊은 층의 투표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한 70, 80% 투표를 보인다면 20, 30대 투표율은 보통 한 56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53% 정도니까 아주 격차가 크죠. 근데 이제 전체 이럴 때가 한 66%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만에 하나 70%, 75%까지 육박한다면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와서 내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정권을 못 보겠다. 그리고 20, 30대가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인했다는 어떤 측이 있다면 아까 신인규 위원장 말대로 결자해제의 마음으로 아 이거 아닌데 보통 그러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있다가 도자기를 딱 구웠는데 흠이 발견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구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나올 공산이 크다. 지금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 현재 2.19% 동시간대 최고치 나왔고요. 속보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감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주 가는 매일 단골로 매일은 아니죠. 한 2, 3주에 한 번씩 단골로 가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의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투표를 안 가신다고 그랬대. 어머니가. 포기요? 예, 포기.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은 40대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왜 지난번처럼 가서 투표하지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놀리듯이 어머니와 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볼란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체념이나 포기한 듯한 보수층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투표 사전 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비슷한 여론을 어제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모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할머니들 한 2분, 3분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이종섭 그 장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왜 욕? 그러니까 그 피의자 이종섭. 그러니까 호주 대사 임명권과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부 너무하다라고 그분들이 찍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욕하고 있던 모습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 바닥 민심은 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연설 들어보면요. 범죄자 얘기 내지는 우리를 믿어달라.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범죄자에게는 제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를 믿어달라.
아니 무슨 종교입니까? 이제 선거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지지가 그럼 따라올 것이냐. 그동안에도 지지층 결집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결집될 지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막바지까지도 계속 지지층 결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짓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저는 뭐 엄청 어려운 선거를 겪을 것이고 저는 그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성적표를 받는 것인데 아니 그동안에 이런 성적표 받기 싫었으면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맨날 학교 와서 놀고 떠들고 이웃 학생 때리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지금 퇴학을 명 받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동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면은 그 개헌 저지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당 대표가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호소하는 거예요. 예. 개헌 저지선이 101석이거든요. 그 이상은 주셔야 된다. 투표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거의 신앙 수준의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최소한 지금 현재의 103석 그걸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라도 잡자. 지금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뭐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평가를 보수 자체도 아 잘못 뽑았다. 창피하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 투표장에 가면 예전에 내가 뽑았던 내 스스로가 창피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 포기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최소한 103석이라도 명피하자.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어떤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103석이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비례랑 한번 지역구랑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양당 모두 공이 주장하는 거는 수십 곳 정도가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난번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뭐 박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막상 열어보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먹물을 던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해도 그래도 18%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저는 지금 선녀로 보여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이게 제 주관적 느낌인데 예. 뭐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은 전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103석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했는데 그때 이겼던 지역구가 예를 들면 평택의 유이동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천의 배준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송파의 갑의 뭐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송파 갑 그때 김웅 의원 당시 2,000표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요. 지금 2,000표 뒤집히는 건 일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 송파 갑 지역도 매우 국민의힘이 위험하다는 입장이고 송파가 두 곳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배현진 빼고. 을 빼고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현진 빼고는 평택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평택 같은 경우도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차이에서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강화 옹진에 있는 배준영 후보도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 세 지역구만 예를 든 이유가 이 세 지역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넘어가면은 딴 지역구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03석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세 지역구만 빼도 100석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여기만 무너지겠습니까? 대전은 안 무너지며 PK는 지금 장례찬 후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표 샘플로 세 개를 얘기한 건데 예. 이 정도 계산하면요. 예. 즉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그러니까 100석, 범야권 200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니 200석을 걱정할 거였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인제 와가지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함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없는 표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필 기정이고 자업자득이고 저는 뭐 마땅하게 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좀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200석 이거 가지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도록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고 있는데요. 불안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석이라는 것이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거부권을 9번, 10번 씻어도 대통령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맨날 제의도 하고 탄핵도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을 우대하고 범죄자들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도 200석을 야권에 주고 국회에 권한을 줘야 윤석열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무도한 점들이나 불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야당에다가 힘 실어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국정의 안정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예.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왕처럼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전제국가고 독재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심판해 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죠. 2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가서 범야권 200석을 주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 지금 정운천 후보 얘기한 것 같아요. 혈서 쓰고 머리 깎고 그 항거에 들어가서 예. 절박함을 보여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말하자면 그 항거에 들어가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근데 두 개만 할게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지금 보면 나는 서서 죽겠다. 2조 심판. 범죄자한테 머리 숙일 수 없다. 누가 범죄자의 머리 속이래요? 이 선거는 국민한테 누가 더 잘 굴복하고 잘 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 정치는 그런 것이죠. 범죄자라는 말을 계속하면 사실은 이종섭, 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장모님. 장모님 뭐 이런 것도 같이 동시 연상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라고 보거든요. 손자병법도 지피지기. 아니 백전불패. 그 객관화가 네.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없어.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철하게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역구를 보면은 예. 21대 때 103석의 구성을 보면 지역에서 84석, 그다음에 비례를 19석이 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84, 19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뭐 평택 부분, 그다음에 송파 이런 부분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판세를 PK도 좀 아슬아슬하고 이제 넘어올 곳이 있으면 84석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비례는 확실하게 19석이 안 나올 거예요. 비례는 한두 개는 무조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조국혁신당 자체가 이번에 전체적인 비례의 열린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흡입하잖아요. 예. 그건 공이 여야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갈 공사는 크지만 예. 공이 국민의힘의 여당 쪽에서도요. 19석 그대로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례에서도 못 채운다 했을 때는 84석을 해도요. 여기서 한 서너 석 줄어들면 그렇죠. 100이에요. 사실 여기서 한 14개로 가버리면 가버리면 그냥 이걸 84를 99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100번 뭐 선전해서 집토끼들을 다 모아서 84를 지킨다 하더라도 예. 비례에서 4-5개 덜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자유통일당이나 개혁신당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19석 국민의힘이 유지하기는 매우 그렇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200석이 왜 중요하냐.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탄핵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요. 200석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요. 180대 120 요 구도로 됐다고 하면요. 탄핵을 시켜야 될 시점이 왔을 때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요. 그렇죠. 네. 지난번 때처럼 18번, 20번씩 거리로 다 나오셔야 돼요. 이 번거로움을 국민들이 또 감수하셔서 겨우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200석이라는 것은 안전장치, 브레이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탄핵도 뭐 야권이 맘만 먹고 시킵니까? 탄핵 사유가 있어야 시키는 거고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해야 그래야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탄핵을 하면 대통령 직무정지 들어가거든요. 6개월 동안. 그렇죠. 저는 6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키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예. 막판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완주를 고집하고 있는데 장해찬의 지금 이거는 본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의 선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구속을 누가 하겠어요? 그만해. 근데 라고 추측의 영역이라서 추측인데 아니면- 장해찬 후보가 이런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소속이 출마하는 부분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가 여기까지 갔을 때 용산하고의 교감이 없었을 것인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조언, 물론 지시는 아니더라도 조언이 있을 것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정도의 어떤 동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 그리고 장해찬 후보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여기에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보냈다는 뭐예요? 지금 3대 구도에서는 거의 아니, 불가능한 안 것처럼 되는 보이는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후보 자체를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압박하는 거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은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네. 갔잖아요. 수용에 가야지. 왜냐면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지 무소속 비대위원장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야 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를 안 갔다는 거는 장해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역으로 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난 갈등의 또 하나의 샘플이고 표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 가보시면 수영구에는 사진이 2개 걸려 있어요.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다 동시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하나의 비견한 예가 그 주기한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국민의 미래에서 주기한 위원장을 24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선권 미래. 밖을 주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사표 써.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대파 사건 났을 무렵에 바로 민생특보로 자기 최측근을 갖다 맞아요. 꽂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예를 봤을 때는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을 두고, 그러니까 자리 몇 군데를 두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 사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묵시적, 암묵적 지원 속에 저는 장예찬 후보가 움직이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구들 지금 핵심 지역구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등포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영등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등포 갑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최현일 44, 김영주 37, 허은하 5, 최현일 48, 김영주 36. 예, 여기는 대략적인 민심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을이 영등포 을 보여주실래요? 예, 김민석 43, 박용찬 42. 여기가 이제 여의도 한복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김민석이 지난번에 됐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KBS 여론조사입니다. 예. 근데 저는 저렇게 붙어 있는 조사는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지금도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약간 근소하게 앞서 있잖아요. 근데 본 투표함을 열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누구 좋아서 지지하러 나갈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다 싫은 상황에서도 나간다는 뜻은 누구를 혼내러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조를 혼내러 가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을 혼내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 전 영등포 을도 전 김민석 후보가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면 저 결과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게 저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대통령이 이야기는 하는 무슨 뭐 재건축 뭐 700%. 네. 저게 직접 해당 지역이에요. 맞아요. 예. 여의도 쪽에 그 여의도 해당 한복판이기 아파트들이 때문에. 많죠.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거기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거기가 음. 재건축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비싸요. 아시잖아요. 비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이 강남 이상입니다. 강남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재건축했을 때는 엄청난 부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예. 욕망을 건드려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 투표는요,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표줄 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표로 혼줄 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경합 지역은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민주당 성향보다는 국민의힘을 혼내는 그런 투표가 많다. 그렇죠. 일단은 뭐 재건축이야 나중에 또 뭐 하면 되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한다고 해서 언제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현명하시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쪽으로 어떤 좋은 승기가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게 서울과 경기, 서울에서 8개 했고 국민의힘 기준으로, 그다음에 경기에서 7곳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진짜 박빙일 수도 있는 게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한두 곳을 뺏길 수도 있고 경기에서는 서너 곳을 얻을 수도 있고 경기의 상황은 상당히 좀 네.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박빙인 지역들이 많아서 쭉 보시면 동작을 같은 경우도 나경원과 류삼령이 53대 42지만 또 KBS 조사에서는 46대 43으로 나왔어요. 류삼령이 굉장히 따라붙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저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예, 강남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접전 지역,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조금 그 앞서는 지역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JTBC
조사로는 박수민 43, 강청희 41인데 강남에서 강청희가 41이나 나오는 거는 저거는 엄청난 선전인데. 근데 강남을은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 한 번 또 이긴 적도 있죠. 네. 그 전현희 의원이 당시 그렇지. 이긴 적도 있었는데, 예. 근데 강남을에서 지금 저렇게 2%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는 저런 지역이야말로 정말 격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열어보면 저 지역은 이제 아마 다 개표 100% 뜰 때까지는 양쪽 다 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벽 지역도 4시까지는 아닌가. 또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스킵하시고 분당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분당갑.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현역 배지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분당갑 안철수와 또 이광재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싸우고 있는데 47대 46, 51대 38. 분당갑 KBS 조사에서는 이광재가 50%를 넘겨버렸어. 야. 이게 이제 이광재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경쟁력도 있겠지만 예. 분당 갑쪽이 보면 이게 의료 지금 갈등, 의정 갈등하고 좀 연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의사기도 하고 예. 분당 갑 지역이 대형 병원이 세 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병원도 거기 서울대병원도 있죠. 거기 있고요. 예. 그래서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부분들, 무능함들, 이런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의사한테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재건축 수요도 있어요. 분당 쪽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또 이광재 후보가 저기에서 좀 나름대로 신뢰도를 높이고 인물 면에서도요. 굉장히 이광재 후보는요. 봐보세요. 예전에 태백 영월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셨죠. 그렇죠. 원주에서도 했고요. 강원도지사도 했죠. 전국구요? 전국구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데를 나가서 본인이 일궈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것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는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만나면 그 매력도가 달라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둘 다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샤이하실 수 있겠지. 아이일 수 있겠지. MBTI 성향 자체가. 예. 근데 이광재 후보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따지면 흠잡을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토 여론이 많이 없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은 비토 여론이 높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실책들을 많이 하신 게 누적이 돼서 아마 그런 평가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광재 후보의 선전은 뭐 매우 놀랍긴 한데 뭐 이광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지인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주갑으로 한번 가보세요. 원주갑 박정화와 원창묵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박정화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거든. 대변인인데 44대 44로 나왔습니다. 좀 잘 알려져 있죠. 방송도 많이 하셨죠. 박정화 대변인. 근데 원창묵 후보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름을 좀 접했는데 원주갑 강원도에서 박정화 44, 민주당 원창묵 44. 이것도 만약에 뺏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뺏기면 이제 진짜 두 자릿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그렇죠. 확보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84 19 구성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지역구 84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지켜야 될 곳을 뺏기면 그렇죠. 84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따지고 보면 한 7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례는 무조건 19를 못 찍거든요. 그렇지. 지금 현재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이게 개헌 저지선 나온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제발 백석만 좀 주십시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만에 2년 만에 그러니까. 게다가 공주 부여 청양 가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금 국민의힘 배지가 있는 곳들,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 부여 청양도 지금 리턴 매치죠. 저희도 리턴 매치인데 정진석과 박수현이 44대 42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도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경기, 충청 이쪽에서. 근데 이제 충청 표심은 예. 조금 저는 달리 봐야 되는 게 뭐 하여튼 이번에 뭐 세종시로 그 국회를 또 이전하면서 그렇죠. 뭐 여의도 정치 종식하겠다. 예. 이거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믿진 않는데 예. 그래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충청 표심은 기대감 같은 거는 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정진석 후보가 또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공주 지역에서는 뭐 아주 그냥 아버지부터 쭉 내리 그냥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닌가. 근데 예. 저는 박수현 후보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예. 저쪽도 좀 끝까지 한번 열어봐야 알지 않겠는가. 저기도 투표율이 관건일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나온 부산 수영 보시면 예 부산 수영 같은 경우는 유동철 후보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JTBC 35 나와 있고요. 조엔 CNI 같은 경우에 37.5 장해찬이 오히려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주장할 일이 아니야. 본인이 3위야. 저는 예. 제가 봐서는 장해찬 후보가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는데 막판 가서는요 단일화를 본인이 사퇴하면서 해줄 공산이 커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예. 막판에 희생하는 이런 모양새. 모양새를 보여줘야 안 그러면은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건데.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뭐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저는 아닐 것 같은 게 아까 앵커님께서 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전 장해찬 후보가 대표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같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장해찬 후보는 그럴 수 하루마다 1%씩 올리면 자기가 되겠다 이러고서 완주할 그럴 것 수 같고요. 있어. 이미 네. 매몰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철회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정치적 사망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은 장해찬 후보에게 매우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결국 어부지리로 한상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속으로는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맙기는 한데 저는 봐서 그래요. 장해찬 후보가 이걸 완주를 했을 때 이제 객관화를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내가 끝까지 뛰면 민주당에 수용을 준다. 수용은 절대 민주당에 줄 수 없는 지역인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본인만 없으면 국민의힘이 되는 지역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러면 물러나야지. 결국에는 말한 대로 민주당은 좋은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역죄인이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본인이 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그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를 반윤 정현욱 후보 정현우 후보를 반윤 반정부 후보 동아일보 기사 쓸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반윤 반정부 후보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장해찬 후보 말에 대해서 평가할 건 많이 없는데 막말이 워낙 많은 분인데 자기 객관화는 소영주 대변인님이 해치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아니고 네. 장해찬 후보 본인이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게 자기 객관화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 민주당의 승리는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러면은 민주당에 헌신하는 꼴이 되잖아요. 원래 저분이 장해찬 옛날에는 후보가. 정의당 후보도 지지하고 그랬던 그랬었는데. 분이에요. 저분이. 아 진짜? 옛날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네. 대선 주자로 응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민주당 응원하는 것도 전혀 또 이상하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저는 이념이 뭐야? 그냥 뭐 이념이 자기 이익 같은 게 이념 아닌가? 오로지 그 나를 위해 하는 그 자기. 예. 저희가 후보라면 전략적으로는 정의원호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략 공천했잖아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뒤에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를 지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힘이 없어 나한테 무릎 꿇어라는 지금 강력한 압박을 하는데 자기 발전. 그렇지 자기 발전하는 건데 정의원호 후보가 이대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당선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바로 그냥 헌신자가 돼버리면 예. 발붙일 곳이 없어요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 두 분 다 정치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 보는 거지. 뭐 잘 됐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지금 사형 선고를 국민의힘에 내리고 있기 예. 때문에 뭐 개개 후보에 더 정치 여정은 뭐 크게 관심은 없는 저는 것 같습니다. 자폭인데. 예. 이 전공이 만난 거하고 대통령 만난 거하고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막판 표심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전공의 문제는 크게 저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 저는 꼽자면은 예.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다. 그러니까 무능함의 끝을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요, 제일 제가 답답하고 한심한 게 아니 노동연금 교육개혁한다고 2022년 8월 달에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진행 상황 아십니까? 안을 아세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총선 앞두고 올해 초에
의료개혁을 갖다가 전면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와가지고 의사들을 밀어붙였거든요. 처음엔 재미 좀 봤죠. 아니 그러면 의료개혁에 그렇게 진심이면은 2022년 8월 달에 연금노동 교육개혁, 의료개혁을 넣으셨어야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 방구 얘기 안 하다가 뜬금없이 누구에게 얘기 들었는지, 그게 뭐 천공한테 들었는지 배우자한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의료개혁 내밀면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 하는 것은 갈등 관리 능력, 조정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없던 내용을 갑자기 갖고 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 네.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무능함을 이번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물가로도 무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통 사람이 유능함을 자랑하는데 무능함을 자랑하는 정부를 처음 봤어요. 새롭잖아요. 나 무능해 이런 거예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문제까지 보면 무능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직무가 정치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전공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유능함을 평가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 유능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화를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2,000명을 고집했고 필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니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던져놓고 네. 전공의를 만나고 뭔가를 해결하는 걸 보면 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대국민 담화할 때 어땠습니까? 안 돼 절대 2,000명 못 물러나. 네. 그리고 존말할 때 돌아와. 안 그러면 송달하고 잡아넣겠어. 그 카르텔 얘기도 나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카르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마사지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나기로 한 거다. 그리고 부랴부랴 늘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그렇잖아요. 하셔야 된다. 근데 이종섭도 마찬가지야. 일을 어렵게 만들잖아. 총선도 어렵게 만들고 일도 어렵게 만들고 네. 말하자면 최승훈 상병의 수사위압을 네. 대통령실이 말끔하게 털려면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풀려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증인도 나가고 수사도 공정하게 하라고 메시지를 내면 국민들이 아, 저 사람 그래도 좀 뭔가 일을 시원하게 하네 하는데 일을 호주대로 도피를 시켜요. 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귀국시키잖아요. 또. 아 그러니까 웃기잖아. 론했다가 톤했다가 또 잘라내요. 근데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네. 완전히 기괴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네. 싹 다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전 국민 통합으로 결집시키고 있는 야, 거는 그런 아주 식으로? 기괴한 방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국민 통합을 한 네. 대통령은 역대 없었거든요. 사람 좋게 하셔야 되는. 진짜 국민들을 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예. 그래, 정치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프로블럼 솔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 프로블럼 메이커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예, 만들고. 프로블럼 메이커야. 생- 계속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이 안 보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안 보여야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제는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해외에 나가야 지지율이 목소리도 안 올라가는 돼.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공의 문제도 하나 더 보태면 예.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뒤늦게나마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천공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공이냐 천공이냐 이게 무슨 천공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기괴하게 생각하면 기계 2라는 숫자는 왜 그렇게 자주 이런 나오는가? 문제에 대해서 천공이 네. 들어간다는 것은 국정 운영 자체가 네.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방증 아닐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2,000공이니까 그러니까. 2,000명도 2,000에서 나온 거 아니냐. 천공이 그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요. 600명으로. 아우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이상해. 근데 이제 썼을 때부터 이상해. 진짜로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데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특수학교 특목고로. 부지에 특목고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그 입학해야 되는 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또 꿇었더라고. 제가 예. 이 장애 문제에 있어서는 그 특수학교가요 더 지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특목고를 하겠다. 나경원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머릿속에 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후보고 그 부분이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늘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매일 비판을 받거든요. 게다가 또 이준석 대표도 그때 무임승차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복지에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먹었다. 아니 세상에 복지라는 게 플러스가 나는 복지가 있습니까? 예산을 써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복지지. 그렇지. 돈을 써서 플러스로 뽑는 복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살피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면에서 보수가 더 철학적으로 유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영역인데 장애인 문제, 노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야박하고 경제적인 비시 분석의 논리를 갖다가 접근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보수가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우기만 하고. 한겨레 칼럼에서 그제 아주 잘 규정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자애로운 귀족이라고 했더라고요. 자애로운 귀족. 저는 근데 이게 이수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한다. 해준다는 거죠.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멘탈리티 그리고 본인 여러분 저를 이대로 사라지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자아도취적인 발상 그게 구상유치한 그런 발언이 대중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그렇죠.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가끔 거울 가질 수도 있겠어. 보면서 나는 멋있어. 뭐 이러고. 야, 나 잘났어. 서울대 법대 나왔어. 4학년 때 합격해서 소년등과. 네, 소년등과 해서 검사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나 참 잘났어.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대중 앞에서 불현듯 하는 거야.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그러면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보다 못한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올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이런 분들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객관화 부분들이 부정한 이유가 아마 이런 성품을 갖고 맞아요.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객관을 못해요. 너무 이상해. 나는 잘났고 네. 나는 당신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나를 당신들은 버리면 안 돼. 당신들 손해야. 그렇지.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지. 해줄게죠. 따지고 네. 보면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 대 쥐어 패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밥만 떨어져. 야, 너하고 안 놀 거야. 야, 너 혼자 놀아. 술 이거지. 먹다가 사실은 맞아. 이 정도 자아도 치면 술 먹다 맞는 수준이야. 근데 저는 네. 한겨레에서는 너무 멋있는 표현을 자애로운 귀족이라고 자애로운 생각하고 귀족. 자애로운 네. 기준. 전 이게 이제 아까 뭐 자기 객관화인데 전 이게 사회화가 덜 됐다라는 표현도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 사회화가 덜 됐고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혼자 지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전 이거 거의 병의 수준 아니냐 병 질병 이게 뭐냐면요 왕자병 내지는 도끼병 아닙니까? 예.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본인이 왕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를 좋아해. 네, 왕자병과 도끼병. 도끼병은 다 나를 좋아해.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거 네.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애로운 귀족이다. 아 너무 좀 좋은 표현이고 이게 참 그, 사설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소년등과하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한 평생을 구름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구름 위에 살면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중정치를 하고 공적인 역할을 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로펌에 입사해가지고 본인이 먹고 살면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덤빕니까?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피해주지 말고 근데 보이는- 세금이나 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네.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보면은 좀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어떤 등과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이제 추윤 갈등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어떤 열매를 따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봤을 때는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라고 예. 평가가 됐을 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세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붙어서 예를 들면 소년 등각까지는 본인이 했어요. 근데 검찰 시절에 검찰총장 옆에서 많은 일들을 도우면서 법무부 장관이 됐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낙하산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선출된 권력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당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봐봐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거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법무장관보다 더 위의 자리예요. 부전 서열이 7이에요. 그러니까 부의장보다 높아요. 높아요. 부의장. 그런 자리에 있으니 지금 구름이가 아니라 거의 페르시아 왕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왕자. 왕자인가? 예, 그러니까 왕은 또 왕은 있습니다. 있구나. 왕은 있어. 큰일 났어. 왕이라고 하면 목이 날라.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 병에 걸려서 선임 그 왕자죠. 예전에 그 영화에서 더300인가 거기서 보면 예.
나는 관대하다. 그렇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렇죠. 대사가 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 얼마나 참 국민들이 보기에 그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한심하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 결정적으로는 포청천을 비유를 하자면 포청천이 정말 공정하고 그 정직하게 보이는 거는 본인의 부인 사건이나 가족 사건이나 측근 사건에 관해서도 단호했을 거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청천인데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는 거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 그다음에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 받고 그걸 뭉개. 그리고 이건 아니거든. 근데 법이라는 게요. 네. 법의 생명은 권위거든요. 그렇죠. 법이 권위를 잃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치를 계속 강조해. 그렇죠. 근데 그 이율배반 쪽이 우스워지고 희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의 생명은 균형이고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공정성을 이미 깨버렸어요. 상대방만 수사하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모습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정과 법치 상식을 외쳐왔기 때문에 완전히 모양 빠지고 우스워진 것이죠. 이것은. 이게 지금 예상대로 뭐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저는 190석 안팎으로 야권이요? 범야권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190석 안팎 정도는 될 것 같다. 185에서 201, 2 사이를 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대승이에요. 사실 185가 초대승이죠. 초대승. 초대승인데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은 그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도 저는 리더십의 공백, 균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뜨는 애인데 지는 애는 계속 지는 거고 뜨던 애가 또 집니다. 그러니까 두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속에서 전술 전략도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그냥 자멸하는 거 아니냐. 아니, 싸울 때 머리도 잡으니까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다가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갈 것이고 저는 보수에서는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수 안에서는. 이게 말하자면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그렇죠. 이게 낙동강이 무너진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낙동강이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무너지면 그냥 보수는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윤한 갈등이요. 윤한 갈등 할 룸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근데 이분은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 곳은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은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 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보수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면서 친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성향의 의원들은 다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거두고 또 막 비난할 거예요. 당신도 책임이다 할 거고 결국에는 유승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당이 재편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제가 중요한 걸 짚어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탄핵 이후에 친박 세력들은 완전히 개멸이 됐고 우리공화당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문제는요. 그 친박 세력이 쪼그라들면서 과거 MB계 세력들, MB 세력들이 특수부 하나의 검찰과 손을 잡고 만든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 이번에 보수의 괴멸과 사형 선고는 전 MB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징역 4년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사망이 거의 끝났는데 MB 쪽은 사실은 좀 어중간하게 정치적으로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미묘하게 남아있으면서 검찰 특수부 하나회들하고 손잡고서 다시 정권을 다시 재창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기회주의 보수, 이 뉴라이트 보수, 이 정말 썩어 문드러진 보수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번에 저는 사형 선고 내리러 간다. 그래서 이번에 사형 선고는 탄핵 이후에 전 MB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이명박근혜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수를 떠나지 못하고 보수 쪽에서 그래서 이걸 좀 더 정상화시키고 재건을 하고자 제가 남아있는 이유도 어쨌든 날개가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야지 한쪽만 날개가 있으면 비행기가 날겠습니까? 근데 보수가 전 이번에는 MB 쪽에 대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좀 내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산산이 부서지면 신인규 위원장 같은 분들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어떤 룸이 열릴 공산이 커요. 그러면 또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의석수의 개헌저지선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당제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국혁 신당이 들어왔고 3지대 영역이 나름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어떻게 190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많이 해봐야 180석인데 결국에는 다당제 형식에서 여야가 각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일단 윤석열 정부는 견제심 무너지면 본인들은 이미 국민한테 심리적 그리고 사실상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가르쳐준 것이고 것이죠. 또 하나는 본인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뽀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공약 하나만큼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뽀개. 국민의힘을 진짜 뽀개버렸어요. 지금 뽀개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아니 공약 본인이 그대로 그랬어요. 해버려. 예, 뽀갠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을 예. 뽀갠다 그랬고 그랬죠. 플랫폼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다 오늘 이뤘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선거를 도와주나 했더니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뽀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으로 봐야 될 것. 이것만 민주당이 이기면 아마 선거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제 물어보니까 이천, 여주, 양평, 충주더라고요. 이천, 여주, 양평, 충주 전부 국민의힘 강세 지역들이고 그렇죠. 보수 지역들이에요. 뭐 이천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 계열 이상득, 이명박 형제의 땅이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취재도 해본 곳인데. 양평에도 또 김건희 여사 땅이 많아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다 땅들이네. 땅이에요, 땅. 진짜 누가 땅 사는 거 예, 그런 것 이천, 같아. 여주, 양평, 충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여기만 보면 선거 판세가 어느 정도는 보이겠다라고 하는 핵심 지역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말씀한 대로 예. 여기는 민주당이 예. 안 해본 지역이잖아요. 예.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강남 같은 지역이죠.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지역이 없는데 강남 그래도 전현 의원이 한 번 한 그렇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요 누구를 갖다 놔도 민주당이 하지 못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뒤집어진다. 여기도 박빙이야 지금.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네. 그 저기 김건희 여사 이 일가의 땅이 있고 그 부분에 원희룡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시들을 치면서 양평 어떤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화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오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시 보수로 돌아옵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 왔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권 심판이 극도로 높았던 상황에서도 보수를 찍었던 곳이라서 저는 이 세 포인트에서 만약에 뒤집어지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근데 없다. 저도 근데 지금 강원도 지역도 국민의힘이 꽤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기호, 뭐 유상범, 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세 지역들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도 뒤집어진다라고 저는 아직은 예상은 못하겠고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송파갑이나 평택이나 그렇죠. 인천의 옹진, 강화 이쪽 지역이 만약에 뒤집어져도 아까 말씀드린 백석은 그대로 무너진다.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제 90석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입법을 떠나야죠. 이제 그러면. 80석으로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의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